이번에 CNN 보면은 상점 털어가는 곳들, 네. 거기가 어쨌든 좀 가치가 있는 브랜드 아니겠어요? 네. 얘네들이 또 업종 대표주들만 털더라고. 아. 푸마나 아디다스는 안 털어. 나이키, 네. 루이스 비통. 네. 그래서 이번에 약탈을 많이 당한 곳이 결국은 업종 대표 브랜드가 아닌가. 올해는 근데 사람들이 휴가를 다 어디로 갈까요? 해외를 일단 못 가고. 국내 관광이 지금 예약이 거의 거의 찬. 실제로 그 제주 신라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전부터 거의 다 꽉 차. 근데 아직도 그렇게 무슨 해운대, 경포대 몰리는 데만 몰리고 진짜 구석구석 보면 좋은 데 많아요. 맞아요. 울진 앞바다만 해도 진짜 깨끗하고 경치 좋고 막 그런 곳 많고요. 그다음에 부산도 꼭 해운대, 광안리뿐만 아니라 영도 다리 밑에나 뭐 좋은 데 또 구석구석 많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아마 해운대 그 파라솔 막 그 완전히 횡종 맞춰가지고 네, 그런 모습은 없을 거겠죠. 예. 그건 허가를 내줘서도 안 되고요. 네. 오늘 제목이 이제 동학개미 휴가비 어떡하나. 삼성전자를 45,000원대 싸게 박인 헌팅해가지고 중간에 삼성전자에서 한 10% 20% 정도 수익 보고 바로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로 갈아타고 있대요. 이 정도면 거의 국민연금급의 트레이딩 아니에요? 진짜 스마트 개미 아니에요? 큰 수익을 주진 않았거든요. 네. 사실 막 50% 거의 80%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삼성전자에서 조금 지친 분들이 좀 그래도 익절하고 네이버 카카오로 넘어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좀 바라봐야 되는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역대 인종차별 이슈 생겼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는 단순 비교가 힘든 게 그때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연산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셈법이 복잡하죠. 네. 연산이요. 그죠. 네. 네. 셈법은 순 우리말이네. 알겠습니다. 잘나셨고요. 아니 옷만 화풀룩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컬투도 평소에 차도 따로 타고 다닌대요. 말도 섞기 싫어가지고. 실제로 방송할 때만 이제 친한 척. 컬투 형님이 설마 보고 계시지는 않겠지. 미국 지금 백악관 앞에서 폭동이 알아요. 심해져서 그죠? 보셨죠? 물론 그 인종차별의 어떤 평소 쌓여 있는 감정도 알겠고 그다음에 흑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알겠는데 나이키하고 루이비통 매장을 왜 털어요? 그거는 좀 도를 지나셨다. 생방송 할 때 뭐 흑인 뭐 얘기하면은 가끔 시청자 게시판에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외신에서 블랙피플이라고 그러는데 블랙피플을 뭘로 번역해요? 그걸 백인이라고 하면 그게 더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미국 워싱턴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상황이 한국으로 치면 약간 계엄령 정도. 미국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행 금지를 설정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입니다. 무슨 국경 지역도 아니고. 실제로 코비드-19이 가장 극심했을 때도 락다운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자유를 외쳤던. 그 다음에 LA 폭동 당시에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발발을 했었던 데 비해서 이제는 워싱턴이라는 대도시의 백악관 앞까지 지금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도 인권 운동가들은 미국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 흑인들을 욕하지 말아라. 뭐 빈부격차라든가 인종 간 소득 격차 이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거다. 이번에 코비드-19도 흑인들 사는 지역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위생수칙을 안 지키고 마스크 귀찮다고 안 쓰고 막 평소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흑인 있는 지역에만 코비드-19 발병률이 높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뭐 코비드-19 때도 그렇고 지금 때도 그렇고 인종에 대한 것들로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경찰의 어떤 과잉 진압 때문에 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왜 과잉 진압이 됐냐면 그 흑인 용의자가 위조 지폐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컬러 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쓰다가 이제 그 흑인 사는 동네가 또 따로 있잖아요. 막 굉장히 상황도 험하고 그다음에 거리 풍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주소지대로 찾아가도 그 집에 안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미국의 위조 지폐범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게 기축통화인데. 그래서 진짜 어렵게 찾아냈는데 그 상황에서 또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이 실린 것도 맞아요. 경찰이. 그 용의자가 백인이었든 황인종이었든 흑인이었든. 왜 황인은 종을 붙이죠?
식인종으로 들리는데 약간. 그 상황에 대한 좀 이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 인종에 대한 차별 사건으로 크게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트럼프 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들이 왜 그런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받아왔고 인종차별의 역사가 어떤지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대놓고는 못하지만 미국의 부동산들 많잖아요. 네. 집 보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동네는 흑인이 안 살아요. 이거를 자랑 삼아서만 얘기해요. 좋은 동네라고 설명할 때. 근데 부자들이 그 사는 타운에는 약간 빌라 같이 이렇게 막 2층, 3층짜리 집들이 이제 모여있는 타운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유지라서 개별 경비 인력들이 지키거든요. 근데 백인이 거기 차 타고 지나가면은 그냥 통과시키고 흑인이나 아니면 저 같은 아예 유색인종이 구경 좀 하려고 가면 철저하게 막습니다. 몇 년 체류했던 저부터 심하다고 느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뼛속 깊이 거기다가 물론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서 그런 흑인 사회에서 주요 어떤 계층으로 올라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이제 흑인들은 밀집 지역에 살면서 계속 낙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흑인들이 돈을 벌면 사치도 굉장히 심합니다. 과시욕도 많고. 스웩. 예. 플렉스. 예. 이게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이번 이슈를 더 키워갈 것 같고요. 미국 상황에서. 그럼 트럼프의 어떤 재선 구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겠죠. 지금 민주당은 대선 후보 이제 바이든, 그 조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때보다 훨씬 지금 열세에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민주당인데도 흑인들의 지지가 낮아요. 오바마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컬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기회에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계열들이 바이든 지지 세력으로 결집된다고 하면 그건 또 진짜 이번 미국 대선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죠.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과 어쨌든 대외 이미지를 모든 사람들이 흑인들의 저런 그 약탈과 방화 그리고 폭력 시위를 보면서 왜 저들을 통제해야 되고 왜 미국에는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어떤 책략을 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조직적이에요. 맨 앞에 한 7, 8명 등치 크고 이 앞에 마스크로 이렇게 얼굴 가린 복면한 사람들이 일단 어느 상점 앞에 가서 뭐 총이나 무슨 도끼 이런 걸로 상점 유리 깨고 문을 다 부셔요. 그러고 나면 이제 타격대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 거기서 귀한 거를 막 물건을 꺼내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야 어디가 뚫렸대 하면 이제 그때 일반 민중들이 막 들어가서 약탈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 앞에서 깨고 보안장치 풀고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뚫는 조. 그 다음에 첫 번째 침조.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따라가는 이런 식이에요. 이거 거의 뭐 깽단에서 무슨 마약 제조 공장 같은데 급습해가지고 챙길 때 쓰는 정도의 그런 조직력 아닌가요?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계속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겪네요. 그분들을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가 헤쳐나가느냐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바마 때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또 흑인이고 또 엄청난 또 팬덤 그리고 지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조 바이든의 어떤 러닝메이트 또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 아닌가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희호 여사 찾아가서 인사하고 어떤 민주계 결집을 요청하고 또 이희호 여사가 지지 발언도 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어쩜 정치공학적인 타이밍이지 않나. 뭐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라든지 부당한 처사나 편견과 차별 같은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요즘에 어쨌든 인권이 중요시되는 세상이 왔으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건 아마 알 거예요. 왜냐면 저도 느끼는데 해외 나갈 때마다. 그런데 그거를 약탈과 방화나 도둑질이나 이런 걸로 풀고 또 민간 상점에 들어가서 폭력을 가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이럴 때 또 우리 LA 흑인 폭동태처럼 한국 교포 그 예비군들이 그 총쏘는 각이 다르다고 루프 레인저로 활동을 했었죠. 그분들이 그때 뭐
월남전도 갔다 오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미국까지 간 분들인데 흑인들은 솔직히 군대 훈련을 안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총을 쏴도. 네. 이분들이 그때 한번 흑인들을 참교육시켜줬다고 네. 세탁소 한인 아저씨가 다리미 대신에 M16을 들고 나와서 LA가 가주마켓 아직도 있는데 지금은 K마켓인가? 이걸 H마켓인가 바뀌었는데 하여튼 거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전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사실 코비드 19 때문에 굉장히 움츠러들었던 어떤 미국 경제나 분위기가 이제 스페이스X 유인 왕복선을 성공적으로 이제 런치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그 고무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을까. 또 트럼프도 스트롱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좀 반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건으로 조금은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냥 축제로 보내기에는 좀 어렵다. 사실 그동안 뭐 미국 증시도 뭐 워낙 V자 반등을 세게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 혼란스러운 미국 상황 그리고 미국이 또 내후 외환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중국하고도 지금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홍콩 문제도 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어쩌면은 휴가비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실제로 제가 지금 실무를 하고 있을 때는 만약에 이번 기회가 조정이 깊게 나오면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동학 개미들이 그 누구나 알지만 또 쉽게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한 20% 냈어. 네. 그리고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올라탔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정말 스마트 개미입니까? 기존의 개미들은 정보 매매라고 해서 누가 친구가 좋다고 하거나 누가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 들어갔다가 물리고 울다가 물 탔다가 상폐되고 막. 네. 이제 대한민국 전업 투자자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카카오 네이버도 사실 오늘도 많이 올랐고 지금 상당히 주가가 부담스러우면 이럴 때 좀 외부 환경이 시끄러울 때 저가 매수의 찬스로. 저는 두 가지 스타일의 투자를 해요. 한 가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말 나 죽을 때까지 안 팔겠다 이런 마인드로 기업에 대한 투자, 그 창업가에 대한 투자하는 스타일이 있고 하나는 정말 기민하게 단타 치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느낌이 매매를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시장이 정신없이 돌아갔고 오늘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굉장히 이제 스프링처럼 탄력감이 있었거든요. 네. 조금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직감적으로 좀 들긴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뭐 휴가 시즌을 뭐 이제 한두 달 앞두고 굉장히 세계 정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세가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내후외환에 이렇게까지 내후외환을 겪은 적이 있나? 예전에 한 1년 전만 해도 미중무역 분쟁 한참 할 때는 미국이 주도권을 꽉 쥐고 있었고 그때는 미국이 마치 그냥 손 좀 봐줄까 하다가 그래 약간 용서해주고 화해하듯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중국도 또 태세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홍콩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중국이 여기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가는 홍콩의 어떤 홍콩 상황이 보니까 거의 막 학생들도 미성년 학생들도 시위대 근처에 있다가는 그 시위 진압대 타격을 받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끌려가는 상황. 거기는 지금 아직 공산주의 그 치안으로 홍콩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국이체제라고 할 수 없어요. 솔직히 행정부는. 어쨌든 미국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그야말로 내후의 환인데 과연 이 폭력 시위 그리고 흑인 폭동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냐 혹은 또 어떤 국면으로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올해 11월에 있는 대선의 판도도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게다가 5월 고용지표에서 미국 실업률이 19.8%에 육박할 것으로, 물론 지금이 이제 피크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앞에 2자 붙어가지고 20.1, 뭐 20.0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사업장 봉쇄됐던 건 좀 서서히 풀리고 있다가 지금 이 폭력 시위 때문에 다시 지금 재택근무 확산이 다시 되고 있고 고용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물론 미국이 큰 나라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주만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가지 제일 큰 문제로 싸잡아서 그 모포마리를 해야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 대중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깔때기가 뭘까? 그게 저는 중국의 문제로 또는 홍콩의 문제, 홍콩 보안법의 문제로 돌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18년도, 19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갈등이 미국 대선을 거치기 전에는 미봉책으로나마 일단은 덮어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선에 성공하고 다시 공격을 하더라도 좀 덮어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선을 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해결 네. 요소로 네. 떠올랐어요. 맞아요. 홍콩의 입장을 여러 번 생각해 보셨어요? 맨날 홍콩 시위 뭐 얘기 나오고 일국 이체제, 그다음에 자치권 보장한다고 했는데 뭐 예전에 일국 일체제로 가겠다. 네. 영국에서 반환받을 때는 분명히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전인대에서 깨버리고 네. 그다음에 사상범죄로 이런 사람들 중국 송환법으로 불러들이겠다. 거기다 지금 이번에 보안법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대생 애들한테 70년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해보세요. 교련복 입으라고 그래 막. 그리고 막 대통령 욕하면 잡아간대. 그럼 얘네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 대한 칼날이 더 세게 쓰는 시기가 앞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럴 때 되게 투자자 입장에 주식 투자자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 혼란스러운 게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쏟아지는데 이러다 보면은 진위 여부가 확인 안 된 것도 굉장히 가짜 페이크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때다 하고 막 네. 시장 교란 세력이 판을 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 좀 쉬어가는 자세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조정을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휴가철이 되면 조금 더 편안한 휴가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 홍콩 국보법,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특별지위 박탈하고 제재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냈는데 완전히 이거를 하겠다고 테이블에 딱 놓고 사인한 건 아니고요. 관세, 금융, 여행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특별지위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뭐 즉각적으로 박탈하겠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약간 혜택을 줄이겠다 정도. 네. 이 정도 워딩을 줬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나 뭐 인사들에 대한 제재 역시도 실제 충격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의 평가가 나와서 안도 랠리가 있었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금융 외환 분야 시장 제재가 될 텐데 사실 홍콩 무역 비중상 홍콩에서 제작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중개 무역만 많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역시 크게 홍콩이 감내하기 힘들 수준은 아닐 것 같고 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G7을 한 달 뒤로 미루면서 뭐 한국, 인도 이런 데다가 참석 요청을 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과연 친미 반중 노선에 끼어야 되는지 이거야말로 지금 복잡한 사드 하나 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는데 네. 한한령이 아직도 그리고 완전히 안 풀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홍콩을 인질로 해가지고 중국 제재하는데 한국이 거기 동참한다. 이거 생각하기 힘든 시나리오죠.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시진핑이 한국 방한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을 보면 수출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비중을 보면 중국이 제일 커요. 중국이 제일 크고 그다음 미국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러한 한국의 태도를 알고 있어요. 두 개 국에 양다리를 걸쳐서 실사구시를 해야 되는 나라의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사실은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명확한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은 모호하게 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게 맞다고? 원래 네. 이 한반도는 반만 년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마다 이제 상황에 맞게 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도 뭐 이승만 대통령 빼고는 다 중국하고 뭐 북한하고의 교류도 나름대로 하긴 했었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사실은 중국이 공산주의가 안 됐으면 한반도 이게 별로 큰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원조도 막 보내주고 전 세계적으로 차관 보태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거든요. 네.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정학적인 가치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를 많이 이제 겪어왔으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거를 레버리지 효과로 잘 이용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반미 노선을 요구할 때는 또 미국한테
협조를 구하고 미국에서 반중 노선을 요구할 때는 또 반대로 이제 중국한테 원하는 걸 주고 그다음에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받아오는 식으로 해서 포지셔닝을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물론 너무 이거를 배짱 튕기다가는 이제 또 배제당할 수도 있지만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럴수록 우리한테는 또 이 반도체나 IT 기술이 있잖아. 기술이 있는 나라는 결코 눈치 보지 않는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뭐냐? 눈치만 보다가 얻을 거 못 얻고 둘 다 이쪽 사대기 저쪽 사대기 다 맞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해요. 그런 와중에도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은 거의 건국 이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코비드 19 터졌을 때도 여야 간에 서로 책임 공방하다가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인정하는 K 방역이란 말까지 생겨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한민족은 또 위기나 외압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더욱 좀 맨파워가 나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뽕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전략 보고서 중에 인도 태평양 보고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 미국이 생각하는 쿼드, 그러니까 4가지의 핵심 나라가 나와요. 이 태평양의 호주, 한국, 일본, 하나가 아마 필리핀이나 대만 쪽 이렇게 될 텐데 이 4나라의 지지와 동맹 파트너십을 강하게 가져갈 경우에 중국을 고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요. 위에 뭐 러시아 뭐 그렇게 우호적이다라고 보기 힘들죠. 어렵고 또 저쪽 이제 유라시아 대륙 쪽 유럽 쪽으로는 또 사막이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바다 밖으로 미국처럼 대서양 또는 저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는 환경이 중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쿼드 나라 4나라를 잡으면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계속 이제 우리 쪽에 확실히 의사를 묻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때도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사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외국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 440km를 2년 4개월 만에 완공했잖아요. 근데 사우디에서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한국이 도로를 그렇게 빨리 깐대. 한국에 이제 산업시차를 온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는 거의 11월부터 한 이듬해 4월까지 겨울에는 모래폭풍 때문에 앞이 안 보인대. 그래서 겨울철 아닐 때 빨리빨리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겨울은 못 하니까. 그래서 빨리 짓는 게 중요한데 한국이 440km를 2년 4개월 만에 완공했다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국에 산업시차를 왔대. 근데 사우디 같은 데는 길이 그냥 쭉 일직선이잖아요, 사막에. 근데 우리나라는 와서 보니까 터널 뚫고 산 통과해서 막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돌아갔다가 이거를 440km를 2년 4개월 만에 한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완전 기절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 미국에 있을 때 축구하는데 말도 안 되는 뭐 스페인인가 이탈리아인가 막 하는데 우리나라 항상 전반전에 2골 정도를 먹어야 후반전에서 갑자기 이게 미쳐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때도 전반에 2골 먹었어. 그 다음에 후반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2골 동점골까지 터뜨렸어. 그 다음에 3번째 골을 막 넣으려고 그러는데 ESPN 아나운서가 저 코리안들이 또 기적을 만들려고 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쟤네들 그게 전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